박기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기빈. 저는 정년퇴직 3년 전에 하고, 어디 강연이나 강의 이런 거는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그동안 30몇 년간 강의하는데 지긋지긋하고, 학교도 다시는 안 가겠다.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연구자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안 나왔는데, 이한구 선생님 전화 받고, 갑자기 뭐 이래 청하는 바람에 제가 은근결에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이고, 저는 비전문가는 뭐 안 하기로 했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고, 혹시나 좀 자리하면은 또 제가 향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응낙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 뭐 그래도 역시 마음이 쓰이고 이런 건 앞으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 원래 어떤 그 방침에 어긋나는 자리를 제가 갖게 됐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40분 안에 이걸 다 마쳐야 되니까 준비된 그 발제문을 제가 좀 시간 내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정된 토론자들이 보니까 저는 그 한문인 줄 알았는데 발제문 토론문 보내준 게 한문이라 가지고 김기봉 선생님 한문인 줄 알았는데 김기봉 선생님 질문은 또 거의 엄청, 그래서 야 이게 뭐 참 잘못하면은 뭐 이래 조그만한 거 가지고 했는데 큰 말씀을 듣고 오겠다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더 여러분이 계신데, 그래서 그렇긴 한데 오늘 보니까 이게 젊은 학도들이 또 생각외로 많이 와가지고, 요새 젊은 학도들이 발표 이런 데 잘 안 옵니다. MZ 세대들이 연하고 달라가지고 다 틀어박기가 잘 안 오는데, 이 정도면 여러 분 오셨는데, 이분들이 좀 이분들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하고, 좀 제가 저 말씀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나중에 저게 될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그 전매하고 이제 발제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통합인문학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인문학의 이익이라고들 말하고, 또 인문학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인문학을 실용학문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문학과 공학, 인문학과 IT 기술을 융합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그 근저에 인문학은 실용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 실용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한편 인문학 위기의 타개 방안으로는 인문학의 문화 콘텐츠화, 인문학의 대중화, 인문학의 다학제적 연구 등이 현재 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통합인문학의 통합이라는 개념은 이런 융합이나 융복합이라는 개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학문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지적 지평을 열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둘은 인문학에 대한 인식과 그 존재론적 규정에 있어 근본적인 상이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지금 한국에서 운이되고 있는 학문의 융합 혹은 융복합은 실용성 혹은 자본과의 관련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론되는 통합인문학은 다학제적인 인문학 연구와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학제적 인문학 연구는 현재 인문학의 분과학문적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급변하고 있는 현재의 문명 상황에서 인문학을 어떻게 재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용성 담론에 재포획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통합인문학은 인문학이 연구 주체와 대상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실용성 담론에 포획되지 않으며 역설적으로
실용성을 뛰어넘는 지점에서 실용성과 연결됩니다. 통합인문학은 기본적으로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 인문학 외부의 분과학문 체제와 인문학 외부의 여러 분과학문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다고 통합인문학이 지금의 학문 분류 체계 내에서 인문학 밖에 있는 학문인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과의 통합적 연구로 나아가는 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제대로만 된다면 그런 연구는 장차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책임지기 어려운 큰 소리를 하기는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문학의 위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학문 역량을 10분 고려해 구체적인 실천을 염두에 둔 방안을 구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 분수에 맞는 이야기를 하겠다 그겁니다. 통합인문학에 대한 구상과 제안은 나의 그간의 연구 경험에 기초해 있습니다. 나는 고전문학 연구에서 출발해 사상사 연구를 거쳐 예술사 연구에 이르는 공부길을 걸어왔습니다. 방법적 및 존재론적으로 통합인문학은 기존의 분과학문 체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둘은 공존할 수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분과학문 체제를 접목하고 통합인문학 체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별로 현실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좀 전략적 고려를 하는 거죠. 완전히 뒤엎어버리지 않고 좀 전략적 고려를 하면서 새로운 모색을 해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의 분과학문 체제를 좀 완화해 통합인문학이 존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체제 안에서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학과 체제 밖에 있는 이런저런 연구 조직에서 통합인문학 연구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지원되면 좋을 것입니다. 이리 되면 분과학문도 통합인문학의 영향을 받아 자기 쇄신 같은 것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융복합을 빌미로 학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사실 분과학문을 없애는 것입니다. 학문적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우 분과학문의 소멸은 새로운 학문의 탄생이 아니라 학문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결될 테니까요. 그러니 이런 경우 역설적으로 분과학문을 오히려 지켜내는 것이 학문을 지켜내는 일이죠. 분과학문 체제와 인문학의 위기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전의 세계와 어떻게 다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세계라면 좀 막연하니 20, 30년 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 정보기술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지금 세계는 이전 세계와 다릅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세계는 디지털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은 그 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해 디지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지식은 모두 정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의 생산과 유통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서 지식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전문가 집단의 전유물로 인정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는 본질적으로 초연결 사회입니다. 초연결 시대에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가 초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니까요. 정보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보 자체가 초연결적 속성을 갖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대 학문 체제인 분과학문 체제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과학문은 저마다 자신의 기본 영역을 정해놓고 그 속에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과학문들끼리의 영향이나 교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저마다 하나의 독립업종으로 존재하면서 독립채산제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 생산 방식은 전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럭저럭 굴러가며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 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습니다. 대학 바깥의 사회는 막대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식 정보가 초연결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판인데 대학에서 고전적인 방식으로 분과 지식을 붙들고 앉아 갑론을박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설상 당장 무너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오면 지금의 분과학문 체제는 그 속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의 분투하는 관계없이 시대의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구태의연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인문학의 위기는 내재적으로 본다면 이런 근대 분과학문 체제와 깊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분과학문이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고 그 점에서 인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후기자본주의, 지구와 생태계 위기를 생각하면 혹 말기자본주의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에서는 이 체제에 대한 전면적 성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해 언급했지만 인공지능이라든가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곧 4차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과대학의 학과 통폐합은 이런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 학문의 상황, 특히 인문학의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면 정보기술 문명이 초래한 삶과 인간의 변화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은 비단 산업 방면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학문, 문화 방면은 물론 군사 방면에까지 큰 변화를 낳고 있습니다. 인문학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문명이 인간의 존재론적 상황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가에 특히 주목하게 됩니다. 디지털 문명이 인간과 사물이 관계 맺는 방식, 인간과 알무의 관계, 알무의 습득 방식 및 알무의 의미, 인간의 사유에 큰 변화를 낳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디지털 문명이 현재 인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이런 맥락 속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 속에 호모사피엔스는 그 삶의 양태만이 아니라 의식과 감정을 포함한 정신세계 전반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는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알무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부터 봅시다. 디지털 문명에서 나와 대상은 그 존재 관련이 아주 얇아졌습니다. 둘의 관계는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 속으로 들어가 혹은 다른 존재가 하나의 존재 속으로 들어와 존재 융합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미지에 의해 존재성이 파악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나에 대한 이해든 대상에 대한 이해든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대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디지털 문명의 존재 방식 때문에 디지털 문명은 정보에 의해 구축된 문명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디지털 문명도 없습니다. 정보에는 대상의 속성과 자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통해 대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아무리 양질의 정보를 할지라도 파편적이고 분절적입니다. 따라서 정보 자체가 대상의 본질과 신념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대상은 총체적이니까요. 정보에 의해 분절적, 파편적으로 대상이 이해된다면 나 역시도 분절적, 파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와 대상은 존재론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더구나 디지털 문명에서는 시각화된 정보나 영상 정보가 중시되고 있으므로 이미지에 의해 대상이 이해되는 경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바깥으로 나가 온 감각과 온 의식과 온 정신으로 대상과 만나는 일은 점점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식론적 상황은 존재론적 상황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문명에서 나와 대상이 관계 맺는 방식은 알미 형성되는 방식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문명에서 알미 형성되는 방식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디지털 문명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식의 정보화입니다. 그런데 정보화된 지식은 보존적 의미의 지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존적 의미의 지식은 단지 정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표로서 존재합니다. 즉, 내 삶의 정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 유교의 한갈래인 양명학에서 지형일치를 주장했을 때 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경우 지식은 내 삶의 실천, 내 삶이 거리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추는 저 밤하늘의 별빛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점에서 지식은 존재의 확장을 매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다릅니다. 정보에는 우선 삶과의 통일적 연관이 요청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보를 통해 존재의 확장이 일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보는 그저 정보일 뿐입니다. 이 점에서 정보는 기능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지식이 총체성을 지향하는 데 반해 정보는 파편적, 분절적이어도 무방합니다. 나는 내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AI에 의해서 혹은 검색에 의해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로서의 알은 지식으로서의 암과 그 습득의 동기와 방식이 푹 다릅니다. 지식이 모두 꼭 실용적이지는 않으며 삶과의 실존적 연관이 존재하는 데 반해 정보는 본질적으로 실용적입니다. 비록 정보의 내용 자체는 전혀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보는 실용성에 의해 표상됩니다. 정보가 존재하는 맥락이 실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건너뛰고 5권을 읽겠습니다. 통합인문학의 본령은 대상의 이해에 있습니다. 이해는 대상의 성격과 본질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성만으로는 무미건조에 풍부하지 못하며 감성만으로는 개념적,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대상의 정당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인문학은 분과학문의 기초에 있으므로 대상의 이해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텍스트를 생각해 봅시다. 의학은 이 텍스트를 언어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문학은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역사학은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철학은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동일한 텍스트를 분과학문적 관점에서 각각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각 분과학문 내부에서의 이해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점은 일단 적어두기로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동일한 텍스트가 분과학문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텍스트에 대한 온당한 이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텍스트는 그 자체가 온전한 하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텍스트는 하나의 전일체입니다. 전일체로서 텍스트의 총체성을 파악하는데 분과학문적 이해는 명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과학문은 텍스트의 어떤 측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과학문의 틀에서는 역사나 철학을 연구할 때 감성은 덜 중요할 수 있지만 통합인문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인문학에서는 역사나 철학을 연구할 때 시를 적극적으로 다루거나 예술작품을 적극적으로 다루기도 하기 때문에 문학 연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과학문의 틀 속에서와 달리 문학 연구는 역사 연구와 철학 연구를 무시로 넘나듭니다. 이 때문에 논리와 사변의 힘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통합인문학은 어디서든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출발할 수 있고 철학에서 출발할 수 있고 문학이나 예술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든 무방하지요. 하지만 어디에서 출발해도 어디에선가 서로 만나며 서로 혼용하게 됩니다. 분과적 이성과 감수성이 아니라 통합적 이성과 감수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학은 인간과 삶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문학에 연구하는 제반 텍스트도 모두 인간과 그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든 삶이든 그 전체로서 하나입니다. 그것은 분절되어 있거나 구획되어 있거나 파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변증법적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삶의 전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이해가 불가피합니다. 통합적 이해를 통해 삶의 다양한 영역들, 이를테면 언어, 문학, 역사, 사회, 사상, 예술, 정치가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새롭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통합인문학은 삶의 이 다양한 영역들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유와의 통일을 꾀하기 위해 인식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분과학문과는 대상 이해의 전제를 달리합니다. 이해의 행위 자체는 본질적으로 통합적입니다. 그러니 분과학문에 의한 분절적인 이해보다 통합인문학에 의한 통합적인 이해가 대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확장할 것은 분명합니다. 학제적 연구는 6번에서 그 앞부분은 좀 읽지 않겠습니다. 그 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통합인문학에서는 주체와 대상, 주체와 텍스트의 관계가 통합적으로 설정됩니다. 이 점에서 통합인문학에서의 통합은 이중적입니다.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즉 분과학문의 통합이라는 의미와 주체와 대상의 통합이라는 의미, 이 이중의 의미를 씁니다. 지금의 학문에서 주체는 일반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체가 배제된다는 것은 주관이 배제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가급적 배제한다는 의미죠. 나라는 존재를 배제한다는 것은 나의 의미, 나의 윤리적 책임, 나의 삶을 배제함을 뜻합니다. 즉 나를 갈로 속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나와 대상을 분리시키는 이런 연구 방식은 필연적으로 기능적 지식의 추구라는 폐단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뭔가 점점 더 강화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하는 AI에 기반한 지식 체계의 아주 측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문학적 텍스트나 예술적 텍스트나 사상적 텍스트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와 달리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정하는 통합 인문학에서는 암과 내 삶은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이해를 통한 자아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통합 인문학에서는 내가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고 텍스트가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이런 왕래를 통해 삶의 경험이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 인문학은 분과학문의 제한된 의식을 넘어 삶의 전체성에 다가가고자 하기에 대상과 삶에 대한 이해가 더욱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는 공감을 낳고 공감은 존재의 깊이와 예언을 깊고 넓게 하면서 대상에 대한 사랑을 낳고 사랑은 넉넉함과 평화를 낳고 평화는 진정한 삶을 낳습니다. 이 점에서 이해는 삶의 총체성을 경험하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통합인문학이 이해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인문학은 이해와 함께 비판을 중시합니다. 이해가 없는 비판은 맹목적이고 비판이 없는 이해는 추상적입니다. 이 둘이 함께 감으로써 통합인문학은 비로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대상과 혼용되는 행위라면 비판은 대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행위입니다. 비판은 이를 통해 텍스트의 가상을 폭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단순한 부정을 목표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비판은 대상의 본래 면목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비판은 이해와 더불어 반복적인 것입니다. 무릇 비판은 부정성의 계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정성은 더 높은 긍정, 즉 부정을 지향한 종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신의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비판이 단순히 부정성에만 함몰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비판은 분석하고 평가하는 행위에 위해 냉철함과 함께 겸손함이 요구됩니다. 즉 비판의 주체는 냉철하고 겸손한 주체여야 합니다. 냉철함은 높은 신격의 이성에서 나오고 겸손함은 주체의 한계에 대한 자각에서 나옵니다. 냉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비판은 절제를 잃게 되며 심지어 폭력적인 성향을 띨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직한 비판이 아니며 비판의 정도도 아닙니다. 비판은 1차적으로는 대상 혹은 텍스트를 향하지만 주체의 정신의 향방이라는 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주체에 기속됩니다. 이 점에서 결국 주체로 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성 일변도의 비판을 할 경우 주체의 부정성이 강화되는 것이고 텍스트의 비밀이나 이면을 예리하게 드러내는 비판을 할 경우 주체가 좀 더 계몽되거나 사흘수술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올바른 비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비판은 분석 행위이기만 하지 않고 평가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말해보기로 합니다. 평가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므로 여기서 가치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시됩니다. 통합인문학에서는 가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치는 우열, 진위, 시비와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가치를 따지는 일은 우열이나 진위나 시비를 따지는 일이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우열을 따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열은 가치의 등급인 바 정신이나 의식의 등급일 수도 있고 미적 수준의 등급일 수도 있습니다. 우열을 판단하는 일은 주체의 수준이나 상태, 지향이나 취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 결과가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나 사람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판단이 같든 다르든 주체가 비판적 정신활동을 통해 텍스트를 평가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중요합니다. 통합인문학은 평가의 통일성이 아니라 평가의 다양성을 긍정합니다.
평가는 일종의 물음을 묻는 행위입니다. 다양한 물음을 통해 우리는 진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평가가 긍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평가가 좀 더 타당한 것은 별도의 문제로 남으며 그것은 달리 논의되어야 할 영역일 것입니다. 평가 행위는 어떻든 주체의 정신을 드러내는 일이고 이 점에서 이해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주체의 실존이 얹히는 행위입니다. 가치를 묻는다는 일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니까 자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상 분석이나 실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합인문학에서는 가치에 대한 물음을 비켜가지 않으며 가치의 문제를 본원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칸트는 스스로 주체의 과잉을 경계하면서 비판 행위를 통해 이성에 의한 이성의 탐구를 깨웠습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을 규명했습니다. 동시대의 사상가 홍대영은 칸트와 동시대의 우리나라 사상가입니다. 오른기기, 긍심, 성심, 이심, 근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긍심은 뽐내는 마음, 즉 잘난치 않은 마음을 말하고 성심은 남을 이기려는 마음, 이심은 이익을 꾀하는 마음, 권심은 권력자의 지위를 맴돌며 그에 빌붙이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가짜의 비판 행위에서는 특히 긍심과 성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해가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9번에서 그 앞부분은 시간제약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10번을 읽겠습니다. 인문학적 진리는 본질상 자연과학적 진리와 다릅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실제성이 중요시 되는데요. 이 때문에 주체와 객체는 분리되며 물론 양자역학 같은 데서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자연과학에서는 이런 입장이 인문학과는 달리 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상은 수량이 됩니다. 자연과학은 대상과 세계에 대한 수리적 파악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서 대상은 교수화되고 체계화되고 이론화됩니다. 이처럼 자연과학에서 진리란 실지하는 세계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물론 토마스 쿤의 지적처럼 자연과학도 패러다임 속에서 진리가 추구되기에 하나의 패러다임이 허물어지면 진리도 바뀌게 되지만 그럼에도 실지하는 세계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 진리 추구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달리 인문학적 진리는 삶의 과정 속에 존재하며 삶의 경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은 주관과 객관의 혼용입니다. 이 때문에 인문학적 진리는 자연과학적 진리와 달리 주관과 객관이 딱히 분리되지 않으며 둘의 관계가 늘 문제시됩니다. 인문학적 진리는 다음의 세 가지 층위를 크게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관계로서의 진리고요. 다른 하나는 구성된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 관련으로서의 진리입니다. 존재 관련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이 중 사실관계로서의 진리는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분명합니다. 옳은 것 아니면 그런 거죠. 이 층의 진리는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층인 구성적 진리는 시자와 인식에 의해 진리가 결정됩니다. 이 점에서 사실관계의 진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구성적 진리는 설사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사실관계의 진리처럼 옳고 그름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 옳은 것일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구성적 진리는 나 혹은 우리의 존재의 여건과 관련되어 있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존재의 여건에 있는 나 혹은 우리와는 언쟁적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층위의 진리인 존재 관련으로서의 진리는 나와 타자, 존재와 존재의 관계성 속에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존재 관련은 나와 너, 주체와 타자가 각각 서로를 열고 서로를 영접할 때 이룩되는 관계입니다. 존재 관련에 이르기 위해서는 존재와 존재 사이에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은 물론이겠지만 정동적 유대와 정신적 공감, 심미적 교감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존재 관련은 두 존재가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관계를 맺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존재 관련으로서의 진리는 삶의 구체적 경험으로서의 진리에 해당합니다. 이 진리는 첫 번째 청의 진리와 달리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두 번째 청의 진리와 달리 부정적이거나 대립적인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토대로 삼기에 주체의 깊이와 변화에 따라 더욱 드러날 수도 있고 더욱 깊이 고착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토대로 삼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를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이 존재 관련의 진리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해에 입각해서 주체의 깊이와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그 주체의 깊이와 변화에 따라서 존재 관련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 진리는 단지 해명되는 것이 아니며 경험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나의 존재성은 확장되고 나와 대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세 번째 층의 진리에서는 이해 자체의 진리성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만큼 나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늘 새롭게 현현하는 진리를 통해 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의 진리는 늘 자아를 스스로 확장하고 일신시키는 바, 이 점에서 진리 추구는 늘 수행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리는 진리고 나는 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진리 속에 거하게 되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점에서 존재 관련으로서의 진리는 실존적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경험한 예를 하나 들어놓았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빼겠습니다. 5분 안에 좀 결론 맞습니다. 네? 네.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네. 거기는 14페이지로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병무의 종북소선이라는 이런 비평집이 있습니다. 박지원의 산문에 평을 붙인 책인데요. 이병무는 이 비평 행위를 통해 박지원과 고도의 지적 예술적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화는 마주한 두 정신의 교류입니다. 두 정신이 마주하여 깊은 사유와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병무와 박지원이 주고받는 이 대화는 본질상 우정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두 사람이 펼친 우정의 나눔이란 한 존재가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다른 존재로 나아가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두 존재가 평화롭고 하락하게 어우러지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사랑의 한 독특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북소선과 마주함으로써 우정, 유대, 사랑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가치에서 진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리성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 발견되고 경험되는 것이라는 점이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늘 고정적인 실체로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대화를 통해 나와의 교습을 통해 비로소 존재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문단은 빼버리고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분과학문은 세 가지 층의 진리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이와 달리 통합인문학은 세 층이 모두에 관심을 갖되 두 번째 층의 진리를 드러내거나 해명하는 데 있어서 분과학문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의 진리는 근대 분과학문에서는 낯선 겁니다. 분과학문은 기본적으로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니까요. 이 층의 진리는 정근대식의 동아시아의 전통 학문에서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시 되었어요. 이 점에서 통합인문학은 근대에 와서 망각된 전통 학문의 어떤 면모를 새롭게 개선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인문학은 방법이면서 동시에 존재론입니다. 이 말은 방법으로서만 이해되어서도 안 되고 존재론으로서만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 말은 방법으로서도 이해되어야 하고 존재론으로서도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법적으로 볼 때 통합인문학이 말하는 통합은 몇 겹의 중층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과의 통합이고 둘째는 주체와 객체의 통합이고 셋째는 이성과 감성의 통합이고 넷째는 이해와 비판의 통합입니다.
통합인문학은 삶을 분절적이거나 요소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지향하고 가능한 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데, 이는 존재론적 입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통합인문학은 존재는 총체적 연관 속에 있는 바, 이 총체적 연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존재의 본질에 온전히 다가갈 수 없다는 존재론의 기초에 있습니다. 통합인문학은 이해와 비판, 이 둘을 통해 대상의 본래 면목에 다가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존재론으로 수렴됩니다. 이해와 비판을 통한 대상의 본래 면목의 현신은 자아의 갱신과 변화를 낳음으로써 나라는 존재의 존재성을 확장하거나 심화하게 됩니다. 주체와 객체의 통합, 대상과 삶의 통합이라는 통합인문학의 방법은 결국 존재론으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통합인문학에서 방법과 존재론은 딱히 구분되지 않으며 방법이 존재론으로 이어지고 존재론이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이 통합인문학에서는 이처럼 인식의 심화와 확대가 존재의 변화와 확장을 이야기하는데, 존재의 확장은 곧 삶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통합인문학에서 말하는 삶은 단지 인식과 조망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삶이 대상에만 기속되지 않고 나에도 기속된다는 뜻입니다. 대상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삶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실천과 윤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통합인문학의 존재론은 결국 실천론 및 윤리학과 연결됩니다. 통합인문학에서는 이해와 비판의 과정 그 자체에 이미 실천과 윤리의 단초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합인문학에서는 진리나 윤리가 학문의 밖이 아니라 학문의 안에 있으며 나의 외부가 아니라 나의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자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더욱더 향상된 인간으로 나아가게 하며 그 정신과 의식을 점점 더 높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렇게 되면 학자는 다시 본연의 책무와 자리를 되찾게 되고 학문은 세상이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디지털 자본주의 문명에 접어든 지금 학문 스스로의 일대 혁신이 없다면 학문 자체의 입지도 위태롭거니와 인류 사회 역시 아주 위태로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인문학은 이런 상황 판단과 위기의식에서 재론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합인문학 담론은 이런 상황을 학자 스스로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타개하면서 학문과 삶과 존재 전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꾀하는 하나의 세계관적 기획으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분들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김기문 교수님. 예, 소개받은 김기문입니다. 한 10분 안에 할 수 있어요. 10분 안에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런 건가? 15분 안에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15분은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 박보경 선생님하고는 2007년 아까 인사드리고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선생님이 2007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수교 15주년 기념해서 하노이에서 한국의 역사학회하고 베트남 사회과학원하고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여행을 했어요. 그때 발표자가 오셨어요. 박부영 선생님이. 하롱베이 갔을 때 그 배 타고 그 장면이 지금도 선하거든요. 그게 2007년이니까 18년 지났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오늘 뵀어요. 근데 두 번째 뵈는 건데, 그 생각을 하면서 왜 통합 인문학이 필요한가를 이걸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학 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학문에서 만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타오마제임에서 이 통합 인문학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18년 만에 만났습니다. 정말 그때 기억이 좀 선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박부영 선생님 통합 인문학은 4가지 통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분과학문의 통합, 그러니까 문사철 예술의 통합, 그 다음에 이성과 감정의 통합, 그 다음에 암과 삶의 통합, 그 다음에 나와 대상의 통합. 근데 이렇게 네 가지 통합할 수 있는 학문은 인문학밖에 없어요. 어떤 학문도 이 네 가지 통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정말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에드워드 윌슨이 이제 컨실리언스, 지식의 대통합을 주장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생물학주의라고. 나중에 인간 존재의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런 예를 듭니다. 제가 그걸 지면상 뺐는데요. 외계인이 지구에 왔을 때 가장 관심을 가질 게 뭘 것인가? 외계인이 지구에 오면 과학은 우리보다 뛰어나거든요. 인문학일 것이다. 외계인으로서는 인문학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 그 이유가 오늘 박기병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네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위기고 도태당할 위기에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굉장히 동감하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양면성이 있어요. 과연 인문학이 변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변한 다음에 인문학이 뭘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토론문을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변하지 않으려면 변화해야 된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상수가 뭐냐면요. 모든 것은 변한다거든요.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자, 호랑이 무늬는 밖에 있다면 인간의 무늬는 안에 있습니다. 유명한 속담이죠.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내면의 무늬로 자아를 형성하는 동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의 통합인문학 메시지는 그런 취지이고, 인간 없는 인공지능 시대를 꿈꾸지 않는 한 그런 인문학은 사라지지 말아야 하며 부활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인문학자에 대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박 교수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 감명한 책 그거 보고 정말 진짜 우리 시대 진정한 인문학자다 정말 존경하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이론과 실천, 학문과 자기 삶 속에서 하는 게 과연 진짜 인문학의 정세라고 믿습니다. 제가 토론을 제기하는 문제는 과연 그런 통합 인문학의 기획이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 우리가 사는 시대정신에 얼마나 부합할 것인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여기 서평 모임이 시대정신 포럼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해와 비판,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비판하는 토론을 합니다. 이제 제가 주제넘은 비판을 하면요. 박 교수님이 통합학회는 인문학이란 범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의 사유와 크기와 인식집병을 무한된 상상으로 높인 것을 기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상상력을 갖게 됐을까? 상상력은 실제는 유한하지만 상상은 무한합니다. 이게 이제 유발 하라레가 말하는 인지혁명입니다. 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에서 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상상입니다. 그런 도약의 계기가 인지혁명입니다. 인지혁명의 키워드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이야기라는 걸 통해서 상상의 세계를 얻어냅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허구 세계를 발명하고 그 무기로 자연 선택의 분리에서 벗어나 문화적 진화를 하는 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벗어나서 문화에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인지혁명이고 이게 이야기의 힘입니다. 인간 내면의 무늬인 인문은 문화를 가진 종이 되면서 획득한 특성입니다. 우리가 문화적 종이 되면서 우리가 갖게 된 게 인문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자기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인간 내면의 무늬인 인문은 실제는 유한하지만 가상세계는 무한합니다. 실제 밖의 가상세계를 무대로 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호모 나렌스가 된 덕분에 인간은 소크라테스 제자인 플라톤, 예수 제자인 바울과 같은 생물학적 자식이 아닌 사상적 자식을 낳는 문화적 진화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진화가 아니라 문화적 진화로 문명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인간이 지구의 정복자를 된 요인이죠. 생물학적 진화의 주역이 이기적 유전자, 거기에 해당하는 문화적 주인공의 진화의 주인공이 밈입니다. 인간은 언어 덕분에 밈을 만들어냈고 그
그 밈을 담고 전달하는 매체로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이야기는 무한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무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밈의 목적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겁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유전자는 자기 생물학적 유전자 DNA를 복제하는 거지만 문화는 밈을 복제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화적 진화를 해왔던 거죠.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건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적 진화의 생식기관에 해당하는 게 매체인 거죠. 이 매체가 모든 걸, 이게 이제 유명한 맥루한의 대제죠. 미디어가 메시지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이 문학 자체가 완전히 중대한 위기가 되는데, 이른바 이하부 선생님 그 포스트 인문학이라고 하셨던데요. 저는 포스트 휴먼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는 예를 들면 이야기 중에 이야기는 4대 성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 문의를 만드는 패턴입니다. 자, 이건데 그러면서 통해서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전적인 이런 문화적 진화의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것이 과학혁명입니다. 인간이 문화적 진화하는 방식이 이야기로부터 수학으로 전환한 거죠. 이러면서 인문학과 과학 사이에 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과학은 이야기가 아닌 수학을 통해서 세계를 정보하는 지식 모델입니다. 세계를 수학하는 과학의 아버지가 갈릴레이고, 그런 갈릴레이에 대해서 현상학자인 후설은 과학을 발명한 천재이면서 갈릴레이는 동시에 생활세계를 의미한 천재다. 후설은 과학의 실존주의가 유럽 정신의 위기를 낳았다고 진단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생활세계를 토대로 한 학문, 곧 인문학을 재정립하는 걸 기획했습니다. 그의 가장 똑똑한 사상적 아들이 하이데거고, 제가 보기에는 박 교수님도 그런 사상적 계보에 속한, 이게 인문학 정통 계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인문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화적 진화의 자식이 출현했습니다. 자, 인간이 나온 문화적 진화의 최고 정점이 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 자체가 멸종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아들, 문화적 진화의 최고 정수가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문화적 진화의 정체이면서 이걸로써 인간 주도의 문화적 진화가 끝날 수 있는 위기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생각입니다. 생각이라는 게 뇌과학에서는 뭐냐면 내가 그리는 가상세계이고, 내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 속으로의 상상세계를 구현해놓고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는 독백 과정입니다. 이게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정보 처리 방식입니다. 친근에는 뇌가 없습니다. 왜? 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동물애가 있는 기관이 뇌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생각을 운동의 내면화라고 합니다. 운동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실제 하기 전에 연습하는 겁니다. 생각의 기원은, 이 생각이 왜 탄생했는가? 뇌과학의 설명은 운동 루프와 인지 루프의 상호작용이 발생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과 아는 건 뭐예요? 운동하기 위해서 아는 거죠. 판단해야 되니까 이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 여기서 생각이라는 게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방식은 두 가지 코드입니다. 접근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가까이 갈 것인가, 내가 먹힐 것이냐, 먹을 것이냐, 이겁니다. 이 관제탁 기능을 하는 기관이 뇌입니다. 실전에 앞서서 이런 도전과 응전을 상상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으로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진화를 좀 설명하면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런 뇌 기능을 반도체를 연결한 인공지능 신경명으로 모방한 기계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뉴런을 반도체로 구현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지능은 있습니다. 근데 내면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면 없는 지능이 나온 겁니다. 이건 인문 없는,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죠. 심각한 문제는 미래 세대는 그런 인공지능과 협력 없이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살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의 리셋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 유명한 책이 인간의 조건인데,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나고 인공위성 나오고 난 쓴 책이거든요. 우리 시대의 인공지능에서 인간의 조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간의 조건은 세 개죠. 노동하고 일하고 행동입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 세대는 인공지능 없이는 인간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리셋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본질이 DNA 정보이고 디지털 문명이 발전하면서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보 처리 과정으로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정보 처리하는 과정이고 생명체라는 것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지구라는 골드닥스 조건에서 형성된 탄소 기반 유기체가 우리입니다. 지구라는 골드닥스 조건이 형성한 생명이 탄생한 게 탄소 기반 생명체 우리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정보 처리 기반이 인공지능입니다. 이거는 실리콘 기반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개 새로운 방식의 생명체죠. 만약에 우주의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나온다면 우리 인간 같은 방식이 아닐 거죠. 조건이 다르니까. 근데 인간 새로운 포스트 휴먼 할 수 있는 생명체가 나올 기점에 도달하는 거죠. 리더리더 일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한 겁니다. 현생 인류의 뇌와 신체는 수십만 전 구석기 시대에 형성된 그대로이지만 인류는 20만 년이라고 할 때 19만 년을 구석기를 살고 만년 전에 농업혁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화의 형태의 몸은 구석기 몸입니다. 근데 행사하는 힘은 지구 역사를 바꿀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게 인류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비동시적인 동시성의 문제가 되고 이것이 인류가 위기에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이 이 과학의 발전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합니다. 그렇다고 인디언 말처럼 우리가 과학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감정은 구석기인과 다를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습은 중세 대부분에 확립된 겁니다. 과학기술은 유전자를 복잡해서 신의 경제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호모데우스 문제죠. 그럼 21세기 인문학자는 이런 구조와 이런 완전히 유사일에 없었던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통합인문학 수준으로 답이 나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박 교수님이 책에서 장자를 인용했습니다. 농부,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 그런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거부하고, 스마트폰 거부하고는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과연, 모든 걸 다 거부하고, 기계를 거부하고, 농경시대처럼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문학에 의한 통합이 아닌, 아마 유발 하라리가 저는 전형적인 이런 개종한 인문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프레임과 열린 사고로 인문학자가 과학과의 관련 속에서 그러니까 과학에 통합된 인문학 이런 식으로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것 이래야만이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통합할 수 있는 인문학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시간을 맞추려고 굉장히 말을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신중석 선생님도 여기 좀 나오셔가지고 그거 나가야 돼요? 아니 그거 다 여기서 하죠 뭐. 다 들리니까. 아니 그거 근데 안 찍히니까. 찍힙니까? 여기 오세요. 안 찍힌다. 여기 찍히면 안 좋아하는데. 저는 원래 의도하지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주체적인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원래 역시 15분 안으로 하실 거죠? 15분까지 안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0분 정도 해도 시계가 저기 여기 초침을 사용하시면 아니 그럴 때는 너무 생략하지 마시고 하실 말씀은 다 하셔야지. 그럼 뭐 저는 뭐 박수현 선생님을 언론 그 책 속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신문의 책 속에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하고는 상당히 전공이 달라서 감히 책을 사볼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통합인문학 이하를 책을 처음 읽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각도 깊으시고 글도 잘 쓰시고 해서 일종의 그 존중의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가가지고 좋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두고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원래 이 책에 보면은 그 앞에 정하는 대화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 보면 군자가 나오고 통자가 나와요.
아마 그 이제 분자는 문과 학문이고 통자는 통화 학문.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또 반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 둘이 너무 죽이 잘 맞아. 그래서 제가 좀 반자가 돼서 깐죽거리는 그런 게 독후감입니다. 그래서 이걸 독후감을 써가지고 우리가 단톡방에 그냥 공유하는 걸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인쇄가 되거나 이건 제 의사하고 지금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박 선생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철학자들이 하는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적어본 겁니다. 디지털 혁명과 통합인문학. 이 통합인문학으로 디지털 혁명을 개척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문적 글쓰기와 대중적 글쓰기. 우리 박 교수님은 대단히 엄중하시고 엄격하신 것 같아서 대중적 글쓰기를 조금 이렇게 뭐 낮게 보신다고 할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안 쓰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중적 글쓰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중적 글쓰기는 우리 박 교수님과 같은 이런 충실한 연구가 있는 다음에 또 중간에 중개업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글을 쓰기 때문에 굳이 그 학문을 하시는 분이 대중적 글쓰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글쓰기와 대중적 글쓰기는 한 모순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보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건데 자본이나 권력의 심해가 되는 것에 대한 경우 이것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본이나 권력의 심해가 될 기회가 없습니다. 자본과 권력은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자본과 권력을 대단히 누리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경계감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본과 권력 신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좋다 이거야. 박 교수님 말씀 다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님 같은 분은 텍스트의 생산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이제 보시면 텍스트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평론가는 창조자가 아니니까 어떤 작품을 뭐 평론한다는 자체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는 꾸준히 텍스트가 있어 왔어요. 새로운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건 20세기 들어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은 그것이 고전의 명문으로 있다. 이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자유와 자본의 자유는 저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학문의 자유는 자본에 예속되면 자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본의 자유가 있을 때 학문의 자유는 확보된다. 이거는 뭐 신자유주의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밀턴 프리드만 같은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출판사와 인쇄소를 독점하는 한 학문의 자유입니다. 우리 기억할 겁니다. 옛날에 뭐예요? 책을 출간하려고 하면 뭘 했는가 하면 어디서 인쇄할 거냐라고 하는 걸 밝히라고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그건 뭐예요? 그 책을 검열을 시키겠다고 출판사를 덮칩니다. 이 책 발간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학문의 자유와 자본의 자유는 같이 간다. 공산주의는 자본의 자유가 없어서 학문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제약, 이타제약, 이인제약. 이타제약은 우리 박 교수님이 만들어낸 거고 저는 위기제약, 위인제약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학문하는 사람. 그래서 이인제약은 어떻게 보면은 헤겔이라든지 플라톤이 얘기한 히모스나 아니면은 인정의 욕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기제약만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 우리 농담 그런 얘기 있어요. 철학하는 사람, 인문학하는 사람은 자기만 즐겁고 경찰은 친구까지 즐겁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학문이 대단히 보호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우리의 밥을 누군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또 좀 의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얘기 뭔가 하면 국민대 교수는 그 세금으로 먹고합니다. 우리 옛날 선비들하고 달라요. 옛날 선비들은 어떻게 보면 가족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인문학자가 탄생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인문학은 뭐 우리 김 선생님하고 우리 박 선생님 한국 얘기하고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인문학에 대한 관심 없이도 생을 마칠 수 있다면 대단한 행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그러나 살아가 보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느낌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건 일종의 인간의 존재론적 갈망이라고 할까요? 그때 우리는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일종 인문에 대한 갈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행위 자체, 복수하고 생각하고 읽고 사람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싸우고 이것 자체가 인문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건대제도가 생기면서 인문행위는 마치 인문학자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인문행위는 현대사회, 정보화 사회에서 더욱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용 장관 말씀드렸지만 인문행위,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정보 처리 장치예요. 그래서 정보가 많이 들어올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 뇌의 기능이 확대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컴퓨터하고 우리 데이터가 있으면요. 계속 컴퓨터가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근대적인 뇌를 가지고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인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의 이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야말로 인문의 시대가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인문학의 도로션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는 인문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걸 위해서는 다만 자폐적 인문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에서 인문학자를 떼어버려야 돼요. 인문학자가 들어가는 순간 인문 전공자들이 독점하게 되고 자폐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역설적으로 근대 인문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인문이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옛날로 되돌아가 인문학 이전으로 돌아가야지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인문학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이기하고 인문학의 이기는 명백히 구분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다만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만 위기라고 떠들대는 거예요. 떠들면 뭐죠? 정부에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뭐 인문학을 평생 먹고 살았습니다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인문학을 봐야 되겠다 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자기 밥그릇 깨는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를 좀 내부 고발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박 선생님은 참 벌도 잘 쓰시고 연구도 많이 하셔가지고 존경에 맞지 않는 학자라고 저는 봅니다만 저는 지방에서 그냥 밥벌을 먹고 사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이양호 선생님 괜히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니크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허우승 교수. 네. 갈까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좀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한 5분 정도 하면 안 될까? 너무 불공평하시네. 그럼 뭐 아니, 이제 10분 안으로 해야 되겠다. 9분 30초를 만들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냥 제가 나눠준 글을 꼭 한두 가지만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박 교수님의 이 책은 제가
보여드리나요? 네. 예. 박 교수님의 통합 인문학과 그것이 주는 가르침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알라딘에서 그 이제 김시섭 불교를 말하다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래서 조금만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조선조의 김시섭의 불교 관련 글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통합인문학에 드러난 사유를 김시섭에 적용하신 게 아닌가 여겼습니다. 통합인문학의 글을 좀 벗어난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해 온 인연도 좀 있습니다. 박 교수님이 통합인문학 김시섭 불교를 말하다는 책도 결국 한국의 보존이 주는 인간적인 인문적인 가치들에 접해서 이것들을 오늘의 현실에 제공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이해, 공감, 자비, 인민의 고통, 즉 인민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돌베개의 장준하 선생님 생각이 나서 이래졌습니다. 겸허 등의 가치를 찾아서 제시하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박 교수님께서 김시섭 불교를 말하면서 유교의 인애와 불교 일자리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고 하며 김시섭이 자신이 살아가던 고통스러운 세상에 적응해 보는 꿈을 꾼 사람으로 그립니다. 그러나 실현되는지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박 교수님은 통합인문학이나 김시섭을 쓰시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을 저는 주로 번역을 하면서 생각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20수년 동안 저는 간디, 틱나나, 달라이라마를 번역 출간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전통 내에 고전들에 접하고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가치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적용하고 행동하는 모습에 깊이 감명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를 틱다단의 말을 빌려서 접과 혀의 태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접과 혀는 틱다단이 화엄경에서 불려온 말입니다. 접은 접해서 이어받고 이어간다는 말, 즉 고전적 진리, 인문적 가치들, 초기 불교나 대승불교에 나오는 가치들에 접한다는 것이고, 혀는 그 가치들을 자신이 살아가는 바로 그 시대에 적응해서 현대화 실현한다는 의미입니다. 틱다단은 자신의 종을 저편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틱다단의 저편의 태도가 만든 핵심 용어의 하나로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가 있습니다. 그는 초기 불교에 나오는 10개의 계율을 현대화해서 결국 1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을 만들어냅니다. 수행법이란 마음가짐이고 윤리, 덕목이자 인생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는 마음의 개방, 변에 따른 무집착, 사상의 자유, 고통의 자각, 화돌보기, 진정한 공동체와 소통, 진실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기, 생명 존중 등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을 챙기며 지침을 수행하면 가정이든 나라든 평화와 행복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고 틱다단을 믿고 이 수행법을 개인, 공동체, 국가들 사이에 애독적으로하기를 평생 노력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 강기를 만납니다. 그는 힌두 불교 전통에서 진리와 아힘사라는 가치를 찾아서 이를 인도인과 인국인 사이, 힌두와 무슬림 사이에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간디는 특히 진리와 비폭력은 산속에서가 아니라 세속사, 프라브리티에서만 가능할 뿐, 주님의 비전은 세속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뿐이라 믿고 실천했습니다. 힌두교도인 간디는 힌두 무슬림 갈등 속에서 오히려 무슬림 편을 좀 들다가 힌두교도에게 암살당합니다. 달라이라마는 1950년 중국의 티베트 침공 이후 대승불교 전통의 하나인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똥낸 주고받는 명상, 남의 분노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내 마음속에 키운 자비를 준다는 이 통된 명상도 하며 중국의 억압 아래에서 살아가는 티베트의 자치, 그리고 중국인과의 화합을 위해 70년을 투쟁해 옵니다. 그는 중국식 사회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의 가치를 보존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더 좋아합니다. 이 세 사람은 과거의 전통에서 인간적인 가치를 찾아서 세계 30개 명당 안에서 실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인문 말을 자꾸 하시니까 우리는 결국 인문학 전통 내에 놓이는 같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든. 그런데 이 세 분은 간디나 달라이라마나 틱나다는 왜 당신들 학자되고 싶어? 네. 성인의 길을 왜 못 가? 그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가다가 좀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인문 내에 머무르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게 자기 한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우리 신선수 교수님 조금 그러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고 20세기 한국의 불교 전통 속에서도 접과 현의 정신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정신은 석전, 박한영, 만해한영은 성철, 법전과 같은 선사, 그리고 이엽이나 수업과 같은 비문에게도 서로 다르게 존재합니다. 만해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의 독립, 자유, 행보를 굉장히 중요했는데 당대 사람인 비구니 스님은 젠더 이슈 때문에 별로 관심 없어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특정 시점에 하나의 시대 정신이 아니라 복수의 시대 정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개인의 인연과 실존적인 주체성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것이 아닌가예요. 21세기 통합 인문학은 인문학 예술만이 아니라 역사, 세계사, 정치, 경제, 과학도 포괄해야 할 듯 싶습니다. 뭐 통합인문학 대신에 통합인간학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번, 질문 2번입니다. 정도전이 불시잡변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김시섭의 정신에 따라서 박 교수님은 유가의 입장에서 불교를 조금만 이해하고 불교를 비판한 정도전의 불시잡변은 아주 편향적이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불교학자로서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도전도 고려 말의 불교의 남백상을 보고 유교를 조선을 이끌어갈 새로운 신의 정신으로 파악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거의 한계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4세기로 돌아가서 정도전 입장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유교가 시대 정신이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3번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3월 25일 오늘 계엄들이 초래한 정치적 혼란은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시대 정신으로 요구할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